예상을 뛰어넘은 미국 물가 상승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도 돌파하며 1,400원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장중 2,380선까지 밀리는 등 당분간 하락세는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또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담대 금리 7%대 진입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이후 밀렸던 아파트 물량이 풀리며 모처럼 분양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고금리와 각종 규제로 분양에 선뜻 나서진 못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 62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한 건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말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이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오르는 등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3% 오르며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충격에 국내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480선까지 밀렸고 환율은 1,390원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56% 하락한 2,411선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며 2,400선이 붕괴됐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개인이 3,89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4% 떨어진 782선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시장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후 20원 가까이 급등한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물가 쇼크 후폭풍이 금융시장을 뒤흔든 겁니다. 미국의 8월 CPI 상승률은 8.3%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를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강한 긴축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짓누르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까지 올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긴축 공포까지 더해지며 당분간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FOMC 이후에도 추세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2100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영향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3%대로 올라섰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이달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주담대 금리 7% 진입은 시간 문제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KB국민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4.07에서 6.31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예대금리차 공시 이후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내리면서 이달 초 금리 상단이 5.9%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담대 금리도 다시 올랐습니다.
주담대 금리 산정에 쓰이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4.218%를 기록했습니다. 2%대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또 지난달 최고폭으로 상승한 코픽스가 이달 3%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새 코픽스가 적용되는 오는 16일부터 주담대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담대 금리 7%가 머지않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자금 시장의 수요라든지 코픽스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자본 유출을 막는다는 데 초점을 두면은 0.5%포인트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주담대 금리 인상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인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국내 시장금리 상승과 한은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하면 주담대 금리는 8%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논쟁이 계속됐던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방저가주택 기준이 3억 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한 채와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 배제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 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한 채의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외 지역주택을 지방 저가주택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 저가주택 3억 원을 기준으로 이번 주 종부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선 초소형 저가 아파트 거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늘었다기보단 상대적으로 시장 침체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소형 아파트 거래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거래 규모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959건으로 지난해 34,045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미만 초소형 아파트 거래 비율은 지난해 4.13%에서 올해 11.27%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미만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1,408건으로 지난해 1,236건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그나마 거래되는 아파트가 초소형 저가 아파트인 겁니다. 초소형 저가 아파트는 금리 인상과 낮은 대출 한도 등 금융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내 집 마련을 위한 1인 가구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성사된 거래를 보면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에 1억 원대 아파트들입니다.
지난달 4일 강북구 미아동 프루지오시티 18제곱미터는 1억 3,200만 원에, 마포구 대흥동 서희스타일스 12제곱미터는 1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주택을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 측면에서도 초소형 가구의 거래 비중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틈새 투자처를 찾는 다주택자들도 초소형 아파트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1억 원 미만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면서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16만여 가구의 가을 분양이 예정됐습니다. 흥행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그동안 밀렸던 물량이 풀리며 모처럼 분양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서울만큼은 좀처럼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6만 2,892가구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계획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 분양 물량에 비해 5천여 가구 늘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됐던 물량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 시장이 개막한 건데 서울은 상반기 얼어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서울 분양은 연초 약 만여 세대가 분양이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 분양은 2,350세대에 그치며 계획 대비 76%가량 감소했습니다. 남은 12월까지 분양 계획은 11,372가구가 예정돼 있지만 실제 분양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분양이 예정됐던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 일정을 늦추면서 연내 분양이 힘들 전망이고 동대문구 이문 3구역도 HDC 현대산업개발과 시공권 분양가 문제로 분양 일정이 늦어진 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대조 1구역도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됐지만 시공사가 제안한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나와 착공이 늦어지는 등 최근 공사비, 분양가, 금리 인상 등 영향에 서울 지역 곳곳에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서울 지역 분양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분양가가 계속 중간중간 조정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쪽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계속 존속이 되는 건지 나중에 완화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업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거죠, 서울에서는. 만약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분양 시장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최근 집값 하락 조정 국면에서 신규 공급이 많아져 공급이 늘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높아진 금리로 자금 마련에 부담이 생기다 보니 청약 수요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모바일 시장의 숨은 주연으로 꼽히는 게 바로 무선 이어폰입니다.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애플까지 신제품을 줄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쟁탈전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선 이어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요즘 어때요, 이쪽은? 네, 무선 이어폰은 아무래도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전 세계 무선 이어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직전 분기 대비 13% 늘었습니다. 브랜드 점유율을 살펴보면 애플이 22%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 샤오미,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와 같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가 무선 이어폰의 대표 주자들인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번 분기는 저가 모델이 선전하면서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보면 레트로 유행하면서 유선 이어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헤드폰을 목에 걸치고 머리에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선 이어폰의 인기가 계속 갈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어때요? 계속 이어질까요? 혹시 무선 이어폰 쓰고 계실까요? 예, 저도 아침에 무선 이어폰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들고 나올 정도로 필수품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의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 이어폰의 특징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과거 유선 이어폰과는 다르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현저히 짧습니다. 본체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거나 블루투스 연결 끊김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2년 정도 되는 소모품이다 보니 수요가 이어질 거란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가격대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이 없는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블루위브 컨설팅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4조 원에 가까웠는데요. 오늘 2028년에는 87조 원으로 약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진짜 따지고 보니까 저희 회사에도 모 부장 선배가 무선 이어폰을 굉장히 오래 써가지고 아시죠 누군지? 예, 그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애로사항을 표하는데 결국엔 뭐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소모품으로 느껴지네요. 생각해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군이 지금 다초 주춤했는데 하반기에는 뭐 혁신으로 무장한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들이 대거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시장 반등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건 삼성전자였는데요. 예. 지난달 10일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폰 4세대 2종 등을 포함해 갤럭시 버즈2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버즈2 프로는 음악 감성과 소음 차단, 인체 공학적 디자인 등 실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능부터 살펴보면 버즈2 프로는 24비트 하이파이 오디오를 통해 기존 16비트 제공 제품보다 256배 정교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양방향 스피커를 갖춰 저음과 고음을 분리 재생을 해주기도 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능형 ANC 기능도 전작 대비 강화됐습니다. 소음 차단 성능을 40%가량 향상하면서도 선명한 전화 통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콤팩트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전작 대비 크기가 15% 작아졌습니다. 특히 갤럭시 생태계와의 연계가 편해졌습니다. TV와도 연결이 가능해 콘텐츠를 즐기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온 경우 페어링된 스마트폰과 자동 연결이 됩니다. 통화 후엔 TV와 다시 연결돼 계속해서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능들이 굉장히 또 많이 진일보했다라는 거고요. 애플도 많은 인기를 끌잖아요. 2019년도에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선보이고 굉장히 소식이 없었는데 3년 만에 이번에 그 출시를 한 거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에어팟 프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애플 에어팟 프로 2는 이전 세대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사용성 부분을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새로운 저왜곡성 오디오 드라이버와 H2 칩셋 등을 탑재해 전작보다 음질은 향상됐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2배로 좋아졌습니다. 사용 시간도 전작보다 1.5시간 늘어나 ANC 기능을 사용하면 6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가진 이른바 콩나물 줄기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터치 기능을 추가해 음량 조절과 전화 수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신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발표하면 구형 모델 가격을 인하하거나 단종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모델은 단종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 정식 출시는 오는 23일인데요. 국내 출시일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제 LG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LG전자 전장 사업부 휴대폰 사업은 접었는데 무선 이어폰 사업은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신제품 지난달에 내놨죠. 네, LG 톰프리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전작에 비해 스피커 드라이브가 38% 커져 더 풍부한 저음을 구현한다는 설명인데요. LG 톰프리는 세계 최초로 연결된 기기나 재생 중인 콘텐츠 종류와 무관하게 돌비 헤드 트래킹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들리는 소리의 거리감과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신제품은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의 크기를 감지한 뒤 착용 상태를 파악해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 단계를 조정하는 적응형 ANC를 탑재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위생 관리 기능입니다. 케이스에 넣어두면 10분 만에 이어젤에 있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입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간다는 전략입니다. 세균 부분은 굉장히 또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무선 이어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 수수료는 배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업계는 입점업체에게 받은 포장 중개 수수료로 소비자를 위한 할인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수수료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엔 소비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서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장 수수료 부과 선 넘었다. 약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가입돼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배달앱의 포장 수수료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포장 중개 수수료 도입을 검토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 연말까지 수수료 영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민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무료 정책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앱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등 일정 부분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배달앱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기요가 입점업체의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기요는 포장 수수료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한 고객 유치를 꼽았습니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앱 안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진다며 포장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 입점 음식점의 수수료를 받아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수료가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 가격 변동에 예민한 MZ세대의 배달앱 이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용을 올리는 것 자체는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고 특히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 소비자가 MZ세대인데 MZ세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력을 할 거다. 배달업계가 포장 중개 수수료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포장 수수료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강력한 글로벌 긴축 기조가 이어지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을 포함한 이른바 BBIG-K 뉴딜 지수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차 전지 업종만큼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낙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BIG-K 뉴딜 지수가 2년 새 33% 하락했지만 2차 전지 업종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BBIG-K 뉴딜 지수는 지수 발표일인 2020년 9월 7일 3,133.10에서 지난 8일 기준 2,078.41로 33.66% 떨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우려에 성장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내리막길을 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게임 업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넷마블이 약 69%, NC소프트가 54% 폭락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크래프톤도 작년 8월 10일 상장 이후 현재까지 47% 떨어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30%, 16%가량 하락하는 등 인터넷 업종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업종은 4개 업종 가운데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1월 상장 이후 약 18% 떨어졌지만 삼성 SDI는 같은 기간 30.07%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23.05%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전기차 지원 등 국내외 정책 모멘텀에 전기차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매출 성장까지 작용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수출 품목도 사실 연초 이후 양호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출 물량 증가와 이제 그 이익 모멘텀이랑 맞물려서 사실 2차 전지도 주가가 선방하는 흐름이 없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크게 조정을 받아온 성장주에 다시 관심을 둘 만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치주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는 금리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지만 시장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 또는 감소하는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